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2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맞대응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돈의 가치를 스스로 낮춘다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사실 관세보다 더 강력한 경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강한 화폐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4월에 시작된 이 환율 전쟁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죠. 오늘은 이 이상한 경제 전쟁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평가 절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일부러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러라는 단어예요. 경제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그 나라 돈을 안 사고 팔아버려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평가 절하가 아니라 평가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그 나라 돈을 팔아치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건 시장 반응이지 정부가 원한 게 아니죠. 반면 평가 절하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화폐 조작은 뭐냐고요? 사실 딱 잘라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는 자국 화폐 가치를 관리하거든요.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환율 관리를 당연한 정책으로 여기죠. 문제는 투명하지 않게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화폐를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 나라 제품만 싸게 팔 때입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 화폐 조작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 화폐 조작이라는 건 경제 용어라기보다 정치적인 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가 자기 돈을 약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실제 사례를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품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1달러가 7위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중국 공장에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7위안에 팝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 소비자는 1달러만 내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중국 장난감에 30% 관세를 매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그 장난감은 미국에서 1달러 30센트가 됩니다. 갑자기 비싸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제품이나 미국산을 사게 되겠죠. 이때 중국이 환율을 움직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1달러가 8위안이 됩니다. 장난감은 여전히 7위안인데 환율 때문에 달러로 바꾸면 88센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 30% 관세를 붙여도 약 1달러 15센트입니다. 완전히 관세를 없애진 못해도 충격을 상당히 줄인 겁니다. 생산비를 줄이지도 않고 마진을 깎지도 않고 환율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다시 만든 거예요. 물론 환율을 하루아침에 7위안에서 8위안으로 확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이 바로 눈치채고 화를 낼 테니까요. 실제로는 천천히 조용히 여러 정책을 섞어서 움직이고 공식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애를 쓰느냐고요? 한 나라의 수출 규모가 수천억 달러인데 환율 1, 2%만 움직여도 수백억 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위안화는 1달러당 7.2위안에서 7.3위안대로 움직였고 그 후 몇 달간 조금씩 더 약해졌습니다. 12월 현재는 1달러당 7.3위안에서 7.4위안 사이를 오가고 있죠. 겨우 몇 퍼센트 같지만 중국 수출액이 3조 달러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작은 환율 변화도 수백억 달러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포함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달러가 너무 강해서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관세 역할을 합니다. 관세는 외국 상품 가격을 올려서 자국 상품이 싸 보이게 만드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관세를 올리면 상대 나라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죠. 하지만 화폐 평가절하는 무역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가 약해지면 같은 1달러짜리 수입품도
자국 돈으로 바꾸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외국 물건이 자동으로 비싸지는 거죠. 공개적으로 관세를 올린 것도 아니고 특정 나라만 때리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따라오죠. 세 번째 이유는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이 자국 돈으로 진 빚의 실제 가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볼게요. 곰돌이랜드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고 물가가 크게 오릅니다. 예전에는 100만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 채밖에 못 사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100만만 갚으면 됩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구매력은 크게 떨어져 있죠. 더 싸진 돈으로 빚을 갚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빚을 자기 나라 돈으로 빌렸을 때만 통하고 미국 달러 같은 외화로 빚을 졌는데 자국 화폐가 폭락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 화폐를 약하게 만들까요? 환전소 전광판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죠.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나 예금에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를 사는 수요가 늘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국채 이자가 내려가면 투자 매력이 줄고 투자자들이 국채와 달러를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달러 가치도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도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새로 찍은 돈으로 시중에 국채를 사들이면 그 돈은 상업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상업은행들은 여유 자금이 생기니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주게 되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조 달러를 풀었고 유럽과 일본도 비슷하게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를 이용한 직접 개입입니다. 중앙은행이 달러, 유로 같은 외화를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자국 돈을 사고 팔면서 환율을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에요. 미국 달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편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매일 아침 오늘의 기준 환율을 발표하고 실제 거래는 그 기준에서 위아래로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관리하죠. 만약 시장이 위안화를 중국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중국은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시장에 위안화가 넘쳐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귀해지니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위안화가 너무 급격하게 약해질 때는 보유한 막대한 달러를 꺼내서 위안화를 다시 사들이면 위안화 가치가 다시 강해집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3조 달러 수준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나라들의 1년 GDP를 뛰어넘는 규모거든요. 다만 이런 개입은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들고 외환 보유고를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잠깐, 나라가 마음대로 화폐를 흔들어서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게 공정한 거냐?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정성 논쟁이 시작되는데 2019년에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자 중국을 공식적으로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관세 충격을 상쇄하려고 일부러 화폐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심각한 제재를 받은 건 없었고 미국도 2020년에 이 지정을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화폐 조작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걸 수 있는 뚜렷한 규칙도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4월의 관세 발표 이후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제재보다는 말로만 압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든 작든 화폐를 관리합니다. 특히 미국도 과거에 통화를 정책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초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강한 달러는 미국 제품을 해외에서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 제품은 미국 시장을 장악해 갔죠. 도요타, 소니, 닛산 같은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휩쓸었고 미국 제조업 공장들은 문을 닫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노가 커졌어요. 결국 미국은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아서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자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죠. 반대로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는 빠르게 뛰었는데 플라자 합의 직전 1달러는 약 240엔이었는데 2년 만에 120엔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진 셈이에요. 겉으로 보면 미국은 숨통이 트였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엔화가 너무 강해지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한 게 초저금리와 돈 풀기였습니다. 수출이 힘들어졌으니 국내 경기를 자산 시장에서라도 끌어올리자는 계산이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역사급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도쿄 땅값은 말 그대로 하늘을 뚫었고 황궁 부지만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였어요. 니케이 지수는 1989년 말 거의 4만 포인트에 육박했고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말이 진지하게 나왔죠. 하지만 그건 값싼 돈 위에서 부풀어 오른 거품이었습니다. 거품은 1990년대 초에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앉고 주식시장이 무너졌고 기업들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졌죠.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짓눌렸고 사람들은 집값과 주가가 떨어졌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를 입어버린 10년,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플라자 합의가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크게 흔든 후 일본이 무리하게 풀어낸 돈이 어떻게 거대한 거품과 긴 침체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각국 경제가 동시에 휘청거리자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로 막대한 돈을 찍어냈는데 표면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고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문제는 큰 나라들이 동시에 이런 전략을 쓰면 중간 규모 국가들이 곤란해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화폐가 모두 동시에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한국, 브라질, 대만 같은 나라 화폐가 강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따라 금리를 내리고 시장 개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모두가 자기 돈을 약하게 만들려고 경쟁하는 상황을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재무장관이 직접 전 세계의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스위스는 너무 강해진 프랑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자 아예 유로화에 환율 상한선을 걸어버렸습니다. 1유로 1.2프랑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걸 지키려고 프랑화를 거의 무한정 찍어내다가 결국 감당이 안 돼 정책을 포기했을 때 단 하루 만에 프랑화 가치가 30% 가까이 폭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화폐는 결국 나쁜 걸까요? 수출을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돈으로 된 빚의 무게까지 줄여준다니 겉으로 보면 꽤 영리한 전략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히 존재해요. 첫 번째 대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료품, 에너지, 전자제품 같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최종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죠. 터키 리라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 터키는 수십 %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빵, 우유, 기초 생필품 가격이 매년 치솟는 걸 몸으로 느끼는 상황이죠. 반대로 중국처럼 자국 내 제조 능력이 강하고 상당수 소비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버틸 여지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대가는 실질 임금의 하락입니다. 명목상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의 체감 소득은 떨어지거든요. 5년 전에는 월 3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300만 원으로 겨우 필수 지출만 맞추는 수준이 되는 거죠. 숫자로는 똑같은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약한 화폐는 이렇게 사람들의 월급을 조용히 갉아먹어요. 세 번째 대가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자산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산에 돈이 몰리면 자산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가죠. 반대로 월급만으로 겨우 생활비를 맞추는 사람들은 투자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같은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자산이 불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월급의 실질 가치만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 차이를 실감하셨을 겁니다. 2025년 들어서 원화가 약해지면서 같은 만 원을 환전해도 받는 달러가 줄어들었고 수입차나 명품 가격도 환율에 따라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든 화폐를 영원히 약하게만 만들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돈은 내일도 지금 가치일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화폐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나라들은 재정 적자를 메우고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다가 결국 연간 수십만, 수백만 %에 이르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지폐에 0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빵 한 덩이를 사기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나 다른 나라 화폐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수준의 위기로 번졌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약한 화폐는 수출을 싸게 만들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돈으로 된 빚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전략을 선택해왔고 미국조차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를 약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도 명확합니다. 약한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실질 임금을 갉아먹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키우죠.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한 화폐 전략은 속임수일까요? 똑똑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어떤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어떤 속도로 쓰느냐에 따라 답은 모두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상으로 강한 화폐냐, 약한 화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 돈을 통제하고 그 결정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 대가 대부분을 감당하는 쪽이 언제나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점, 바로 여기에 통화전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